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산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순입니다. 72살이고 평생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했습니다. 50년을 앉아서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담아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배추를 날랐고 무릎 꿇고 앉아 팔을 다듬었습니다. 겨울엔 손이 터져 피가 났고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시리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렇게 모은 돈 4천만 원에 돌아가신 남편 보험금 1억을 보태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겐 세상 전부였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이사 가던 날 저는 웃으며 새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인생이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서유진이었습니다. 36살, 키 크고 말쑥하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여자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밖에서는 제게 공손했습니다. 시장 아줌마들 앞에서는 제 팔을 잡으며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웃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며느리는 늘 착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현관에 신발 좀 제대로 정리해 주세요. 보기 안 좋잖아요? 어머니 방에서 냄새 나는데 환기 좀 시켜주세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대로 하셔야죠.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말끝마다 어머니를 붙였지만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며느리가 제 공간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은 우리가 쓰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어때요?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작은 방이면 충분하잖아요? 처음엔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은 제가 작업실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쪽 창고 같은 방 쓰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주무시기만 하시잖아요? 제 짐은 구석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엔 햇빛도 들지 않고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는 골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집인데 저는 제일 좁고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불편하면 좀 양보해줘.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엄마는 나이 드셨으니까 이해해 주셔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50년을 일해서 산 집인데 제가 양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물건도 마음대로 치웠습니다. 거실에 두었던 제 방석을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낡았어요? 제가 새 걸로 사드릴게요. 그러고는 새 걸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찻잔도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거 깨졌어요?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며느리는 미안하단 말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자리 좀 비워주세요. 제가 쓸 게 많아서요. 어머니는 많이 안 드시잖아요? 제가 담가둔 김치통도 밑반찬도 전부 구석으로 밀렸습니다. 며느리 음료수와 과일이 냉장고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자리가 없는 사람처럼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알아?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누구와 통화하는지 몰랐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빠른 말투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제 쪽을 보더니 다시 평소의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맛있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집 앞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저는 택배 기사님께 받아서 거실에 놓아뒀는데 며느리가 급하게 달려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 상자를 자기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택배가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큰 상자나 두꺼운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매번 달랐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 방문을 지나가다가 안이 보였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봤습니다. 며느리 방 벽에는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결혼 사진도 친구 사진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방에 사진 한두 장쯤은 걸어두는데 며느리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랍 하나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후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준비만 해.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섰습니다. 명의 이전은 내가 처리할 거야. 조금만 더 시간 주면 돼. 명예 이전이라는 말이 칼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 노인네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곧 요양원 보낼 거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며느리가 갑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복도에 서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다녀오세요.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을 때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충전기가 2개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가 평소에 쓰는 스마트폰 충전기였는데 다른 하나는 오래된 폴더폰 충전기였습니다. 그 옆 이불 밑으로 폴더폰이 반쯤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숨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폴더폰을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폰을 쓴다는 건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40 초반쯤 돼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유진 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남자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왜 왔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연기 대본 가져왔어요. 확인 좀 해보세요. 남자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남자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밖에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문 앞에서 소리 좀 질러요? 남편 있을 때만이요? 알겠어요. 대사 다 외웠어요. 빨리 좀 해요. 시간 없어요. 남자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이번 주 안에 끝낼게요. 두 사람은 얼마 후 헤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제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아들과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알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좀만 참아줘. 아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참으라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집도 결국 당신 명의로 넘길 수 있잖아? 그것만 되면 다 끝나는 거야? 며느리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건 엄마 집인데. 엄마 집이면 어때? 당신이 아들이잖아? 나중에 어차피 당신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뭐? 당신 그때 그 빚 내가 갚아줬잖아? 그것도 잊었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빚? 아들이 빚이 있었다고? 다음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일단 보행기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근처 보행기 매장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매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휠체어, 전동 침대, 지팡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4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르신, 보행기 찾으세요? 네, 제 키에 맞는 걸로 주세요. 직원은 제 키를 재고 보행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면 되겠어요? 응, 괜찮네. 저는 보행기를 짚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포장을 해주며 말했습니다. 규격 확인하시고 불편하시면 내일 다시 오세요. 며느리가 먼저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그 순간 직원이 제 손에 영수증을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내일 혼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직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규격 확인이요. 꼭 혼자 오세요. 직원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나가요? 저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행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높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높이 조절 핀이 한쪽만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 높이가 안 맞아. 그럼 내일 바꾸러 가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보행기를 구석에 세워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봤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혼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왜 저에게 혼자 오라고 했을까? 며느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저는 천장을 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3시쯤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또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목소리가 차갑고 빨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의 이전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준비만 해.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전화 왔어. 제발 그만하라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자고 있어? 나 무서워. 혹시 집 앞에 누가 있나 봐줘.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응, 보행기 바꾸러 가야지.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며느리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보행기 매장 앞에 섰습니다. 매장 안은 어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직원이 문을 잠그고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르신, 이리 오세요. 직원은 저를 안쪽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며느리분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뭐라고요? 저는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이 여자 작년에 저희 매장에 왔었어요. 다른 이름으로요. 다른 집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했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한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서운 피해자인 척 하면서요. 직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직원 앞에 앉아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서유진이 아니었습니다. 김미라였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이 여자가 작년 가을에 우리 매장에 왔었어요.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때도 며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 노인분이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집도 재산도 다 그 여자 손에 넘어갔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노인분 조카가 나중에 찾아왔어요. 이상하다고요.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 누구도 손을 못 댔대요. 직원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노인분이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셨어요. 제가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제 며느리가 저한테도 똑같이 하려는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그 여자 혼자 같지 않았어요. 누가 옆에서 맞춰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늘 같은 방식으로 집안을 무너뜨려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짜라니. 아들이 그걸 알까? 아니면 아들도 속은 걸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보행기는 잘 바꾸셨어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고 아들과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웃음이 가짜라는 걸, 저 부드러운 말투가 연기라는 걸. 밤 11시쯤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알아? 내일 한 번 더 해. 이번엔 좀 더 세게.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습니다. 남편 있을 때만 해. 그 사람이 흔들리게.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또 전화 왔어? 아들이 급히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누구한테?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떨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계속 와. 무서워?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경찰 신고할까? 아니야, 그러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 며느리는 울먹이며 아들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훌쩍이는데 눈가가 마르더군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유진 씨, 돈 갚으세요.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며느리가 급히 현관으로 뛰어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며느리는 떨며 아들 뒤에 숨었습니다. 아들이 남자를 막아섰습니다. 여기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 여자가 빌려간 돈이 있어요.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남자는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아들은 남자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여보, 무서워. 저 사람 계속 따라다녀. 아들이 며느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쪽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보고 한 웃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무슨 일인데? 누가 계속 협박을 해. 돈을 빌려갔다면서. 근데 유진이는 그런 사람 모른대.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넌 그 말 믿니? 당연하지. 유진이가 거짓말할 사람이야? 아들아, 며느리에 대해 너 얼마나 아니? 아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 가족은 만나봤어? 친구들은? 과거에 뭐 했는지 알아? 엄마, 아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유진이를 의심해? 유진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 방을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잠긴 서랍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흔들어 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불 밑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폴더폰이었습니다. 저는 폴더폰을 주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줄줄이 떠 있었고 번호는 늘 같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오후 4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며느리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새벽 2시쯤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또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알아? 이번 주 안에 명의 이전 서류 받아낼게.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인네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요양원 보낼 거니까.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들, 걱정 마. 내가 완전히 손에 넣었어. 그 빚 때문에 꼼짝 못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아들 명의로 집 담보대출 받을 거야. 그럼 끝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사흘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집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떼야 하나요? 직원이 무인 발급기 쪽을 가리켰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뽑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아직 명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뽑는 내내 불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어디선가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명의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어르신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장이랑 신분증이 있어야 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제 서랍을 뒤졌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장 옆에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희미한 도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습하듯 같은 자리를 몇 번 눌렀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또 왔습니다. 서유진 씨, 오늘은 각서라도 써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갈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컸습니다. 며느리가 떨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며느리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가 문을 막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때 저는 남자 손에 든 봉투를 봤습니다. 봉투는 이상할 정도로 새 것이었습니다. 주름도 얼룩도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준비한 것처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남자는 진짜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사람 계속 괴롭혀요? 며느리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요즘 왜 이렇게 급하니?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어머니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그 사람 왔어? 무서워 죽겠어?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경찰 신고할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짓 할 것 같아? 며느리는 떨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계속 이럴 순 없잖아.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다른 데로 이사 갈까? 엄마는 여기 계시고 우리만 잠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절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행기 매장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한복순이에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 CCTV 있으세요? 현관에 있어요. 그럼 그 영상 확인해 보세요. 그 남자 공범이 몇 번 왔을 거예요. 그거면 증거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법무사 아세요?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현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그 남자가 3번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 같이 가줄래?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어. 무슨 일로?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회사 반차 낼게.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직감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네, 어르신. 2시에 오세요.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CCTV 영상, 며느리 폴더폰 번호, 보행기 매장 직원이 준 사진,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1시 며느리와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간 직후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긴 서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서랍을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서랍 자물쇠를 비틀었습니다. 딸깍.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 신청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담보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아들 명의로 제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아니라 김미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집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전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오후 2시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법무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위조 서류고 명예 도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서류들이 효력이 없다는 걸 등기소에 알려야 해요. 법무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자료가 충분합니다. 절차대로 가면 막을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해? 나한테 적대적이야? 엄마가 원래 그래. 며느리 싫어하시는 거야. 저는 문 뒤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또 통화를 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서류는 넣었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며칠만 버티면 돼. 그럼 집도 돈도 다 우리 거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 노인네? 요양원 보낼 거야? 아들은 내가 조종하면 되고. 저는 문 앞에 서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법무사가 준 녹음기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등기 완료될 거야? 그럼 바로 담보대출 받고 튀면 돼.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서류 사진, 녹음 파일, 복지용구 매장 직원의 증언. 형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조직적 사기예요.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언제쯤 처리되나요? 우선 접수하고 최대한 빨리 조사 일정 잡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산책이요? 혹시 경찰서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이 집은 이미 제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밀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위협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형사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계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응, 가라. 월요일쯤 결론 나면 바로 연락할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그날 바로 대출 받고 나가면 돼. 걱정 마. 며느리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복순 어르신 계신가요? 네, 제가 한복순입니다. 저희는 경찰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사가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유진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예 도용 정황이 확인돼서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일단 서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며느리가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이러세요?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협박 공범으로 보이는 남성과 접선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조된 등기 신청서입니다. 어르신 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됐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공범과 통화하시는 내용이 녹음돼 있습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등기 완료될 거야? 그럼 바로 담보대출 받고 튀면 돼.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멈춰섰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거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오해? 대체 무슨 일이야? 형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어머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엄마 집을 몰래 넘기려고 한 게 우리를 위해서야?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싶었어. 당신 빚도 있고 우리 미래도 생각하면. 아들이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나까지 이용한 거야?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 혼자 뒤집어 쓰긴 싫어. 당신도 그날 도장 얘기 들었잖아? 그냥 모른 척한 거잖아? 아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날카롭게. 당신도 진명의 이전 얘기 들었잖아? 그때 반대 안 했잖아?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동의했겠지 싶었어. 솔직히 확인도 안 했어.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그런 거 신경이나 썼어? 당신은 그냥 빚만 없어지면 됐잖아? 아들이 며느리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형사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서유진 씨 동행하시죠.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야말로 후회하게 될 거야.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며느리는 형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정말 몰랐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며느리가 엄마 집을 노린다는 걸 정말 몰랐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며느리 편만 든 이유가 뭐니?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나 빚이 있었어. 얼마나? 5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투자 실패했어. 친구 말만 믿고 주식에 손댔다가 다 날렸어. 거기에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그걸 알고 돈을 빌려줬어. 그 대신 뭐? 그 대신 내가 유진이 말을 들어야 했어. 엄마 집 얘기가 나왔을 때도 나는 반대하고 싶었어. 근데 유진이가 그 빚을 들먹이면서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엄마를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엄마를 배신했어.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약해지고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아.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면 다행이야.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다 끝났어.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서유진 씨는 실제 이름이 김미라이고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노인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사기, 명예 도용, 위조 문서 행사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됐습니다. 공범 남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집은 안전합니다. 위조 서류는 효력이 없고 명예 이전도 차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는 구속됐습니다. 공판은 몇 달 뒤에 열렸고 며느리와 공범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살 집 구할게. 엄마는 이 집에서 편히 지내. 넌 어떡하려고? 빚은 내가 갚을게. 천천히라도 갚을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할게.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 눈에는 다짐이 보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좌판을 펼치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시장 아줌마들이 반겼습니다. 복순 언니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디 아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집안일 좀 정리했어. 며느리는 어디 갔어? 헤어졌어. 시장 아줌마들이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렸고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제 삶은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행기 매장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덕분에 잘 해결했어요. 고마워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길 잘했네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직원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50년을 일해서 산 집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이 지워질 뻔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집을 제 손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저는 차를 한 잔 따르고 조용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 채소를 다듬고 해가 지면 제 이름으로 된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50년을 일해 산 집을 누구의 이름도 아닌 제 이름으로 지켰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집 문을 열고 제 삶을 살아갑니다.